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의 김혁주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거제, 오늘은 남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며칠 홍길동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보다 휴양지 미디어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운전 안 했으니까 구경도 좀 하고. 예, 그렇죠. 저는 구경한 게 도로밖에 없어요. 도로하고 다리하고 도로하고 다리하고. 역시 남해안으로 오니까 섬과 섬을 넘어 다녀야 되다 보니까 다리가 많네요. 풍경과 바다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뭐하러 왔는지 까먹었습니다. 저희 남해의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판프라 유지왕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번기에 서울에서 이렇게 불쑥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한참 바쁘실 텐데 지금이 좋은 때인 줄 알고. 예. 도시 것들은 농작물은 다 마트에서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쌀나무. 네. 그래도 이렇게 남쪽으로 오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농부님들 보고 그러니까 또 마음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판프라 찾아왔는데요. 판프라 이름부터가 독특하거든요. 네. 예, 그 좀 덕후의 시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프라와 좀 비슷한 조어법이라고 할까. 처음 생각해봤어요. 이런 시각은 또 처음이네요. 아, 그런가요? 저만 특이한 거였군요. 그러면 농업을 플라스틱으로? 판프라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건가요? 판프라는 이제 약간 당사자성이 되게 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쨌든 자신의 어떤 촌라이프를 살고 싶은데 그 기반이 마련하기가 도시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뭐 집을 구한다고 해도 뭐 월세나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마을과 관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회사 혹은 뭐 단체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여기 마을까지 오는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나 다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팜은 이제 농촌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는 그 기반 해서 판프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팜과 인프라의 기반이었던 거다. 예, 농촌의 프라모델이 아니다. 뭐 이런. 예. 아니, 근데 또 농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쪽으로 강제로 붙이면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약간 계속 그 여전히 고민 중이고 여러 가지 뭐 집을 짓거나 이번에 또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이제 공공에서 하면 이게 표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민간에서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마을하고 관계해가는지 뭐 땅을 살 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을 지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혹은 또 수익 모델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작년에 있었던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때 뵀었거든요. 네. 그때 발표하시면서 머릿속에 가장 인상으로 남았던 거는 그 집을 하나의 키트처럼 만들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뭐 그 청년이 농촌에서 사는 삶을 그게 몰락한 삶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농촌이 좋거나 농업이 자기 직업 적성에 맞아서 농촌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힙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이 M4 세대들이라 그 귀농귀촌이라는 말이 사실 어폐가 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귀농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본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최소 5억 정도 써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땅부터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 그러네요. 직업을 구하는 거랑은 다른 거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농의 개념이거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창농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 귀농귀촌 센터에서 그냥 오세요 이런 식으로 되고 결국은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로 연계가 되는 그럼 땅이 있어야지 뭐든지 하니까 그래서 되게 청년이 참 귀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농촌 공동체에 편입이 된다는 것도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어딘가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야 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팜프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멋있었습니다. 아, 그럼 유지왕 대표님이 앞장서서 비바람을 다 맞아주면 뒤에서 꿀 빨면서 따라가면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건 뭐 절망감은 아니지만 어렵다. 그쵸, 현실은 더. 네, 처음부터 팜프라 만들 때 팜프라만 되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누구나 일반적으로 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매뉴얼로서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팜프라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거기선 좀 절망적인 게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저희 이제 3년차가 됐는데 전향해서 그럼 팜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다. 로 이제 좀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제 새로운 개척 모델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플랫폼 쪽으로 방향을 네.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브랜딩을 다시 하는 컨설팅을 받는 중인데 그러시구나. 그동안은 이제 조금 비영리 형태로 여러 그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청년들 반응도 보고 뭐 집짓기 워크숍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다가 올해부터는 아마 좀 더 영리적인 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뭐 시금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브랜딩 작업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 제일 부족한 게 사실 생산자 협동조합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농협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죠. 네, 농협은 이제 금융이나 아니면 마트 예. 이쪽이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파밍보이즈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할 때 봤던 어떤 생산자 협동조합들 그래서 그 생산자 위주로 그 많은 그 협동조합이 운영됐을 때 어떤 그 뭐랄까 삶이 개선되는지 예. 그리고 뭐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는지 거기 뭐 주거나 뭐 시설이나 거기 필요한 것들을 다 그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농협 같은 곳에서 다 개발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그쪽을 좀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그 단순히 수익 모델로 혹은 농부로서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반은 어떤 일을 할 거고 반은 농사를 지을 건데 그 농사라고 하는 반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남해 같은 경우에 노지 재배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노지 재배를 했을 때 500평에 1년에 뭐 1,000만 원을 벌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화 시키고 그쪽으로 좀 이제 하는 게 좀 공공적인 형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는 아마 시금치 브랜드를 만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총론 형태로 딱 이렇게 한 번에 가버렸네요. 네. 까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오기에 1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팜프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처음은 이제 12년, 딱 12년 걸린 것 같은데요. 이집트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러면 2008년도쯤이겠네요. 12년 전이면.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차 밑에 이제 들어가서 자는 아이들 만났었고, 그때 이제 그 애들 본 뒤에 뭐 몽골하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 다니면서 그런 불평등이나 불균형 관련된 그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애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가는데 이 아이들이 좀 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식조학이랑 그냥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 제가 그 치약이나 구충제를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배낭여행을 가면 배낭 반을 비워가지고 그 안에 그 치약이나 구충제를 그 마을에 학교에 전달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졸업을 하거나 이게 그때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차 같은 걸 팔아가지고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요.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보내주는 걸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국제기구에 가서 살 건지 뭐 일을 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좀 더 개인적으로 뭔가 많은 걸 배워가면서 할 건지를 고민하다가 그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만났던 분은 직업 정신이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로서 기능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일을 하고 싶진 않고 해서 농사를 먼저 익히고 집 짓는 걸 익히고 그래서 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0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고 싶어서 농촌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차단당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 좀 근사한 가게 하나 차릴 정도의 비용 혹은 집 한 두세 채는 살 수 있죠. 아무튼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농촌에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뭐 빈집도 빌려서 살아보고 뭐 빈 땅도 빌려서 농사도 좀 해보고 하면서 몇 번 쫓겨났어요. 조금 하다 보면 나가달라고 하고 이렇게 뭐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떻게 하지? 뭐 공공하고도 해보고 그래서 사회주의도 해보고 이리저리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이니까 이 마을에 올 때는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경남에 있는 여기 옆에 상주중학교라고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들 또 진주에 계신 대표님들 공공 뭐 다 이제 뭐랄까요 다 설득을 하고 저희 사업계획을 발표드리고 그렇게 해서 왔고 사실 그 이전에는 통영, 사천, 고성, 진주, 경북, 의성 다 이제 거쳐가지고 행정에 다 제안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경남도랑 남해군에서 한번 그 실국장님들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다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반프라에 대한 계획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공공에서는 그 토지나 이걸 구해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군유지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지유지나 이런 게. 그때 이제 저 상주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학교를 빌려 계셨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고 그 임대한 폐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1년 해보자 하셔가지고 1년을 했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땅을 군에 요청해서 교육청인 땅을 군이 사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게 된 거죠. 과정이 좀 더 기셨구나. 네, 계속 저 학교에서도 중간에 또 민원 들어와서 나오고 뭐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한프라 웹사이트를 보면 단순히 농업을 얘기한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화면 자체 이제 일러 자체도 일종의 작은 축소판형의 마을 같은 얘기를 좀 하고 계신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거기 슬로건처럼 쓰시는 어떤 판타지, 촌, 뭐 이런 얘기들 자체로 좀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10월달 팟캐스트의 주제를 로컬 벤처로 두고 로컬 벤처로 여겨지는 로컬 크리에이터 몇 분을 찾아뵙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뵀던 게 경기도 시흥 월곶에 있는 빌드를 찾아뵙고 두 번째로 거제에 있는 공유를 위한 창조를 찾아뵙고 오늘 남해에 있는 팜프라인데요. 방송 나가는 순서는 거제, 남해 마지막으로 시흥 이런 순서대로 나가긴 할 거예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공유를 위한 창조 편을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로컬 벤처가 이런 거구나라고 감을 잡고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로컬 벤처라는 얘기가 예전에도 잠깐 있긴 했는데 요즘 다시 화두가 되는 게 일본에서 말하는 로컬 벤처 얘기가 한국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어쨌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 규모를 좀 일으키는 쪽을 로컬 벤처라고 하시는 것 같고 한국 상황에서 그런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거나 정의를 하기보단 오늘 유지영 대표님 찾아뵙고 다양한 각도로 한국도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다 정도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실제로 지난 9월에 나왔던 책 로컬의 진화에 보면 로컬 벤처라고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도 차원에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벤처를 육성하겠다고 이미 도에서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가 좀 있죠. 그렇죠. 경상남도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좀 더 로컬 벤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죠. 말씀하신 대로 로컬 크리에이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게 뭐지? 나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거지? 라는 생각을 처음 했고요. 그리고 로컬 벤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벤처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랑 뭐
벤처가 소셜 벤처도 최근에 뭐 계속 예, 이야기가 예. 나왔었고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말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고요. 왜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벤처나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예. 이 기업들은 도시에서는 정확하게 뭐 IT면 IT 뭐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특히 저희처럼 아예 읍에서도 30분 떨어진 데서 일을 하면 한 가지만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 그게 이제 마치 이장님이 이 집 저 집 뭐 수리도 해주고 이장 일도 했다가 어디 미팅도 갔다가 뭐 이 일 저 일 다 하는 것처럼 예. 여기는 그냥 딱 정형화된 한 가지 일 가지고는 먹고 사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원도심하고 또 달라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작물만 해도 저희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농사만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그 마을 분들을 봤을 때 농사하시고 어업하시고 시장 가서 판매도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집도 뭐 일이 없을 때는 뭐 집을 지으는 목수일을 하시고 네, 그게 아마 그 뭐랄까요 로컬 벤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식 표현대로라면 로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끌어내는 게 로컬 벤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공유를 위한 창조 같은 경우에는 거제가 갖고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나 레저 자원을 거제에서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리는 차원으로 로컬 벤처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판프라는 더 하드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죠. 농촌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판프라가 그동안 해오신 활동들을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농촌에 그 정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제가 아까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집 만드는 거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어떤 모델 혹은 집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품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남해 여기 두모 마을이죠. 두모 마을의 특산물을 가지고 뭐 매거진을 만들었죠. 그렇죠. 매거진을 만드셨잖아요. 뭐 시금치, 뭐 돌문어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 푸드를 또 다른 지역에 소개를 할 때 컨텐츠와 함께 이제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로컬 푸드를 대하는 방식을 또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정기구독 형태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혁신적인 방법들을 이끌어내면서 진짜 농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에서도 30분을 들어와야 되는 이런 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깡촌을 새롭게 산업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정부 때 얘기했던 6차 산업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다르죠. 예, 있는 자원을 그 뭐랄까요 용기와 지혜와 슬기와 끈기 이런 것들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새롭게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로컬 벤처의 면모를 하나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로컬 벤처라고 저희가 몰아가는 느낌은 있지만 로컬 벤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찾는데 굉장히 좀 모델이 되는 곳이 바로 판프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굳이 얘기를 좀 꺼내보자면 뭐 한국형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그렇죠. 조금 더 용기가 있다 정도로 벤처를 이해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전에 세대분들이 이런 뭐 어떤 기업을 만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르죠. 세대가 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저희가 주거를 짓는다 할 때도 제일 주안점은 어떻게 석유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이고 집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존에 집을 짓는 돈을 주고 짓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짓는 이유는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살 집을 공간을 만들고 그 집이 이 기후 위기에 있어서 작은 대안이라도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전기차를 타고 그 재생에너지로 예. 그다음 내 집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주안점이 되고 그 결국은 그 로컬이라는 말을 지금 남해에 있는 저희한테 이제 뭔가 대조를 했을 때 키워드는 그거예요. 남해의 어떤 특징은 자연자원이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쉽게 조금 노지 재배나 여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여행객들이 많이 온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남해가 내세울 만큼의 어떤 강점이거든요. 특히 자연을 기반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죠. 뭐 로컬 매거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네네. 방식으로 주거를 공간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에너지 자립 마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청년들 한 10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저 6평 집으로 그런 공간을 만든다거나. 그게 단순히 어떤 돈으로 기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줄이지? 어떻게 소비를 계속 줄여서 작게 벌고 내가 원하는 삶을 풍족하게 살 수 있지? 네, 원래 기업의 개념으로 보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건 좀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개념은 좀 더 프로젝트성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3명이었다가 가끔은 10명이었다가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입주민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12명이 있거든요. 그 12명 친구들 중에 뭐 지금 도립미술관 전시 준비하는 프로젝트 같이 하는 친구들, 아니면 누군 매거진 만들 때 같이 붙는다거나 지금 집 짓는 데도 2명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았다가 작았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이건 로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기업들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유연한 고용의 형태 쪽으로. 더 많은 프리랜서들이 저희 컨설팅하는 친구도 원래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친구고, 저기 마을 만드는 것도 저희 블랭크랑 이제 건축 워크숍을 하면서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또 저희랑 같이 팀원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이 남의 자연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 하나. 그 2가지가 로컬 벤처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난데없이 갑자기 덕후 인증을 하자면 펀딩 덕후거든요. 그래서 와디즈, 텀블벅, 온갖 곳에 새로운 컨텐츠가 보이면 일단 신청을 해놓고, 근데 까먹을 때쯤 집 앞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택배 박스가 이게 왜 왔지? 내가 언제 했지? 근데 그 와중에 보면 저희가 팜프라 컨텐츠에 매료돼서 펀딩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새로운, 그러셨구나. 새로운 뭔가 작업복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한 지점이지만 지금 팜프라가 추구하는 지점에 맞는 의류를 설계하셔서 펀딩을 하신다든지, 오늘 녹음하면서 중간에 나왔던 매거진 얘기가 나왔는데, 부록의 형태로 돌문어를 주고 이 돌문어가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되고 또는 유통되는지를 콘텐츠화 시켜서 만든 매거진을 펀딩하신다든지 했던 것들이 저는 약간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자면 우주를 개척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차 타고 남해로 좀 한참 깊게 들어왔는데 팜프라촌 또는 팜프라가 만드는 도시 이런 개념보단 정말로 어떤 새로운 개척지에 우주선을 타고 가서 처음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기지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건프라 생각나잖아요. 스페이스 콜로니. 갑자기 덕후 인증을 저희가. 덕후 인증하면 안 됩니다. 까면 깔수록 덕후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그 팜프라에서 처음에 작년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때도 제시했던 그 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개발하게 됐고 개발하게 되는 기간은 얼마고 그 되게 궁금한데. 일단 집을 처음 짓게 된 거는요, 그 사람이 좀 집을 스스로 짓고 싶은 욕망 같은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저는 제 차도 만들고 싶고 제 요트도 만들고 싶고 그런 제 배도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식주학 중에 2번째가 주였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먼저 익히고 그거를 건축 쪽을 공부를 하려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왜냐면 농사 익히려고 농촌 애들한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파밍보이즈로 2년 동안 농업 여행 다니면서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내 안정적인 어떤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큼 몇 년을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제 집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장 하고 싶어, 내 집에 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던 거는 그 농촌에 농부로서 산다고 했을 때 자취방 보증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은 들겠구나라고 생각 1000만 원을 잡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다 써가지고 건축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게 미니멀 라이프 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자립 형태라든지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다가 한 분이 진주에 계신 건축가님이 그러면 나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네가 도망갈 때까지 내가 도망갈 생각이 없다.
1,000만 원 내가 투자해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무서운 분이네요. 네, 시작을 했고 그 건축가님한테 사무실에서 설계부터 오. 네, 엄청 뭐 건축학도들이 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신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배워 도제식으로 직접 하나 네. 하게 한 거네요. 아무 안 해주세요. 저는 책상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나무를 베는 법부터 가르쳐 주신 거고. 그쵸. 아, 이게 약간 무협지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러네요. 와. 어디 뭐 동굴 들어갔네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가님이 가지고 있는 건축 현장들을 또 보내가지고 6개월 동안 포크레인 운전부터 인테리어 마감까지 수도, 전기 뭐 다 그거를 이제 익히는 작업을 했고요. 그걸 하고 난 뒤에 이제 제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 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1mm 1mm 단위로 다 쪼개서 설계를 직접 해서 그걸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도제식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이 하루에 막 3, 40가지 계속 생긴 거예요. 그거 이제 중문집탁하면서 소장님하고 같이 해결해가면서 자재 공부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를 하고 그 첫 번째 집을 지었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짓겠습니다 했는데 8개월 걸렸거든요.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그렇게 지으면서 또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예. 아, 그 집 구경을 하려고. 짓는 것도 같이 워크숍도 하고 옆에 뭐 텐트 치고 막 지내면서 짓고 뭐 제 원룸에 막 6명, 7명씩 짓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처럼 자기 집을 짓고 이런 자연에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저는 5, 60대 은퇴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저희 세대랑 청소년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북이 워크숍을 이제 설계를 했죠. 예. 집 짓는 맞다. 이름이 코북이죠. 집 이름이 코북이었어요. 네. 네,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코북이를 같이 짓는 워크숍하고 그걸 지을 때 필요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했죠. 그래서 책을 만들고 이제 워크숍을 몇 회를 진행하고 그렇게 한 2, 3년 정도를 계속 공부하고 한 8채 정도. 한 채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하거든요. 거의 지금 10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게 이제 짓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그거 하면서 계속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좀 더 그 단열성이 높은 자재를 쓴다거나 이렇게 집까지는 됐고 그 위에 이제 태양광 올리는 형태로 해서 하면 그 집 전체는 다 가능하고요. 제가 한 2, 3년 정도를 살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는지 다 체크를 했죠.